파이어 사업의 완성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총 5기의 군 정찰 위성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북한을 들여다보면서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은 2030년까지 60여 기의 소형, 초소형 정찰 위성을 추가로 확보해 재방문 주기를 30분으로 단축할 계획인데요. 우리의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북쪽 윗동네 거리가 떨어진 곳에 대한 소식은 전적으로 미군의 정찰 자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휴전선 인근 멀지 않은 곳에 대한 동향은 2000년대 초반 배치된 군단급 무인기로 카이에서 제작한 최초 국산 무인 정찰기 송골매와 이스라엘 IAI-4가 제작한 서처2, 서해 도서지역 정찰 감시를 위해 도입한 IAA-4의 헤론, 유인 정찰기로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온 금강 정찰기와 신호 정보 등을 수집해온 백두 정찰기, KF-16을 개조한 RF-16 정찰기 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재 성능 개량 사업이 완료된 송골매는 4.5km 상공에서 6시간 채공 가능하며 작정 반경은 110km인데요. 채공 시간은 송골매보다 길고 작전 반경은 유사한 서처2는 처음 10여 대가 도입되어 운영되었으나 그동안 상당수가 고장과 추락 등으로 사용 불능된 상태이고 처음 세대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헤로는 최대 10km 고도에서 45시간 이상의 장기 채공이 가능한 성능이 우수한 기체였지만 그동안 추락과 충돌 등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 서처2와 헤론의 추가 도입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자체의 북쪽 정찰 능력은 극히 제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까지 도입된 총 4대의 RQ-4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의 출현은 오랜 가뭄 끝의 담비와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미국인 노스롭 그루먼사가 제작한 RQ-4 글로벌 호크는 작전 목적에 따라 최대 고도 20km에 24시간에서 36시간 이상 장기 채공하면서 30cm 해상도로 지상의 물체를 파악하며 1m 해상도일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북쪽 전 지역을 스캔할 수 있는 전략적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항속거리가 약 23,000km에 이르기 때문에 북쪽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정찰도 가능할 것인데요. 무인 정찰기의 효용성은 무엇보다 인간 활동 한계를 벗어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일정한 궤도를 주기적으로 선행하는 정찰 위성과는 달리 관심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찰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도입된 RQ-4 글로벌 호크는 북쪽의 핵과 미사일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체계 중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탑재된 장비들을 통해 수집한 고해상도 영상은 각각의 물체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주간과 야간, 악천후 관계없이 전천후로 적지의 상황을 감시 정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의 도입 전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북쪽을 정밀 정찰 감시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6년부터 탐색 개발에 1,6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고도 13에서 15km에 이르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개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단일 무기 연구 개발을 위해 당시로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지만 이 시도는 순항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개발한 시제기가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하기도 하고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에는 날개에 착빙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더군다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기로 한 다음에는 사업 영역이 중복됨을 이유로 계획이 취소되는 순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기사회생하여 2022년에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3년 방위사업청은 9,80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총 4대의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양산하여 배치할 것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COSFS로 불리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중고도 무인 정찰기의 부품 국산화 비율은 95%에 이르며 기체는 대한항공이, 적외선 장비 등은 하나시스템, 영상 레이더 등은 LIG 넥스원이 담당하고 최대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미국의 MQ-9 리퍼와 같이 향후에는 첨단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는 공격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중고도 무인기 쿠스 FS와 고고도 무인기 RQ-4 글로벌 호크 유인 정찰기 RF-16은 2020년 창설된 제39 정찰 비행단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북쪽 후방 먼 곳까지 독자적인 대북 정찰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군은 무인 정찰기 송골매의 성능 부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송골매를 대체할 정찰용 차기 군단급 무인기 블록1 개발을 위해 2012년 카이를 개발 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이 2배 이상 향상되고 정찰 능력과 표적 추적 감시 기능 등이 대폭 개선된 무인 정찰기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개발 사업처럼 난항을 겪어왔고 이미 개발 완료되어 양산 배치가 끝났어야 하는 시점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특별한 진척 사항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이는 그동안 4대 이상의 시제기를 제작했지만 시험평가 중 3대가 추락했고 합동참모본부는 2022년 시제기의 성능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으며 카이는 문제를 수정해 시험평가를 준비 중이라는 발표만 한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카이는 2024년 자체로 선행 개발해온 공격형 차기 군단급 무인기 블록2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임무의 성질에 따라 모듈을 교환하는 방식이 멀티롤 무인기로 제작되어 전자전을 수행하기도 하며 4발의 소형 유도폭탄이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가 100마력급인 것에 비교해 200마력 이상의 엔진을 장착해 무장 성능이 뛰어나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여 정찰과 공격을 병행하는 미 육군의 MQ-1C 그레이 이글 동급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상 통과 의뢰이기도 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충분히 문제를 극복하고 개발 완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중고등 무인기와 더불어 양산 배치되면 우리나라의 무인 전력을 활용한 공중 감시망과 공격력은 더욱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현대전에 있어 군사용 드론이 필수 무기체계가 되어 있음을 모두 확인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측은 휴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드론 소모전으로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대를 이동하면서 벌이는 작전을 피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의 희생을 줄이는 대신에 자폭 드론과 폭탄을 투하하는 드론 등을 활용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가하면서 외부를 향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만큼 양측 모두 인적 물적 손실에 따른 전쟁 피로도가 매우 누적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자폭 드론과 폭탄 투하 드론과 같은 전장에서 기초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군사용 드론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의 편의성과 가성비가 큰 그런 소모성 드론의 사용에 있어 상대에게 밀리게 되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군에서 소유제기가 있어 대량 생산을 이루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민간 기업을 통해 각각의 전투용 드론에 대한 개발과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제품의 제작은 이루어진 상태이며 몇몇 업체들은 국내의 방산 기업과 손을 잡고 기술 개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 개발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2024년 우주항공청은 AI 기술과 오직 통신망을 활용해 2000대 군집 드론을 동시에 투입해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자율군집 제어 기술이 수많은 드론을 개별적으로 조종하지 않아도 각 기체가 스스로 비행 경로를 판단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날듯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하에 대응을 유지하면서 비행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각각의 비행체가 고난도의 자율성과
정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 군집 제어 기술을 군사 작전에 응용하게 되면 고정 표적이든 이동하든 다수의 자폭 드론이 짧은 시간차로 일제히 발사되어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고 순차로 발사되어 시간차로 공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폭 드론은 거리나 이동 시간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보통은 약 40km 정도가 그 한계점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소형 군집 드론을 적지 멀리까지 보내 위성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의 정보를 획득하여 파괴하고자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 천무 3.0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북의 우월한 군사력에 항상 수세적인 처지에서 그 대응책을 찾기 위해 골몰해야만 했는데요. 당시 북은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를 다수 배치해 가고 있었지만 소총 한자로 자체 제작할 여력조차 없던 우리나라는 고체 추진체 기술이 없어 그에 대응할 수단을 찾지 못하다가 어렵게 그 기술을 획득해 만들어낸 것이 다연장 로켓 구령이었습니다. 구령은 발사 차량에서 130mm 로켓포탄 36발을 0.5초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일시에 발사되어 정밀성은 떨어지지만 넓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증가하는 북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절박함은 더욱 커지기만 했고 그해 2009년에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3년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14년에 양산 결정되어 배치된 것이 K239 천무입니다. 천무는 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하고 발사체를 포도화하여 재장전할 때의 시간과 노력을 감소했으며 포탄의 구경을 다양화해 유도로켓과 무유도로켓을 병행 사용하며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130mm 무유도 로켓은 사거리 36km, 227mm 무유도 로켓은 사거리 45km, 239mm 유도 로켓은 사거리 80km인데요. 지하 갱도에 위치한 북의 장사정포 파괴를 위해 개발된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 KT즘-1을 장착해 발사할 경우에는 사거리가 180km, KT즘-2를 장착할 경우에는 사거리가 300km에 이르게 됩니다. KT즘은 북의 갱도 진지를 타격할 목적으로 특별히 개발된 무기체계로 관통용 열압력 탄두가 장착되어 지하 수미터까지 관통에 폭발함으로써 장사정포 파괴는 물론 갱도 내 모든 생명체를 살상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미사일입니다. 이렇게 천무와 더불어 K9 자주포가 배치됨으로써 북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는 압도적인 남의 화력에 묻히고 말았는데요. 이제 육지를 향했던 천무의 방향을 바다로도 향하게 하는 것이 천무 2.0입니다. 천무 2.0은 사거리 160km급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여 기존 천무 체계에 대함 표적 타격 능력을 추가하고자 하는 차세대 무기 체계입니다. 하나는 이 개발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개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현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천무 체계에 배회용 자폭 드론인 LPGW를 탑재해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천무 3.0 개발 사업입니다. 여러 대의 접이식 날개가 장착되어 있는 자폭 드론을 탄도 부분에 내장한 미사일이 천무를 통해 목표 지역으로 발사되고 타격 목표 상공에 이른 미사일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폭 드론은 각각 상공을 배회하다 목표를 발견하면 스스로 돌진해 공격하는 것인데요. 자폭 드론은 목표 상공에서 20분간 채공 비행할 수 있고 한 번 발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존의 미사일과는 달리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다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여 폭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과 같이 즉시 타격해야 하지만 원거리의 위치에 있어 시간과 거리상 불가능한 고가치 표적에 대해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미사일과 배회하면서 정확하게 목표를 인식하여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을 결합한 최고의 공격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배형 자폭 드론에는 표적을 자동 식별하는 AI 기능과 위성을 이용한 통신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 디코이를 활용한 적의 기만수를 피해 고가치 이동 표적 등 가장 중요한 목표물을 선별하여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배형 드론에는 탄도 대신에 위성통신 중계 장비를 탑재해 다른 자폭 드론의 타격 결과를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전달하는 폭격 피해 평가 기능이 있어 타격 결과에 따른 후속 미사일의 발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천무 3.0이 전력화된다면 적의 방공망과 해안 방어망 등을 사전에 무력화하고 적진 후방 전력에 대한 선제 타격 등 또한 가능하게 되어 그 역할은 지대하게 될 것인데요. 이를 위해 하나와 국방연구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천무 2.0과 3.0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이들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는 국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된다면 외국으로의 수출은 물론이고 대북 억제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천무 3.0은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력은 더욱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